그 해의 장마는 유독 길고 혹독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람은 밤낮 없이 지붕을 흔들었으며 빗방울은 지겹도록 쏟아졌지요. 노는 늪이 되고 강은 넘쳐 마을 입구까지 흙탕물이 차올랐습니다. 사람들은 큰 물을 피해 산 아래로 피신하기도 하였고 닭과 개도 조용히 울음을 삼켰습니다. 장독대가 떠내려가고 대문이 뽑혀나가던 그해 여름, 13살 소녀 연희는 이미 오랜 굶주림으로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연희의 집은 마을 끝 외진 곳의 허름한 초가였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 군역을 나갔다 돌아오지 못했고 어미는 병든 몸으로 바느질을 하며 연희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지요. 그러나 끝없는 장마는 가난한 모녀에게 단 하루의 여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물에 젖은 아궁이 앞 축축하게 부른 누룽지 한 조각을 놓고 연희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미는 며칠 전부터 열이 올라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고 약방은 외상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얘야, 어서 먹어야지. 이건 내가 먹어야 한다. 어미는 마지막 남은 쌀을 아끼고 또 아껴 끓인 멀건 죽을 연희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살이 아닌 뼈에서 흘러나오는 듯 희미했습니다. 연희는 그저 고개를 저었지요. 한 숟갈이라도 입에 넣으면 어미가 이틀을 못 버틴다는 걸 알았습니다. 연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맨발로 산을 올랐고 빗속에서 약초를 캐고 껍질 벗긴 뿌리를 싸들고 내려와 마을 어귀에 섰습니다. 약초 사세요. 약초요. 싸게 드려요. 굶주린 배는 등에 붙은 것 같았고 다 젖은 옷은 몸에 달라붙어 한기를 더했지요. 그렇게 하루 종일 서 있다가 받은 것은 엽전 새니 비약도, 밥도, 어미의 하루 목숨도 사올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미는 열병 끝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지요. 그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천둥도 번개도 없었지요. 창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내렸고 연희는 어미의 시신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비가 그치자 연희는 헛간의 집과 마른 장작을 끌어모아 어미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어미의 유품인 낡은 바느질통 하나만 품에 넣고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연희의 집은 굴뚝조차 숨을 쉬지 않았지요. 그렇게 연희는 불씨를 던졌습니다. 축축한 집의 불은 한참을 맴돌다 인해 화악 타올랐고 연희는 그 불길을 등지고 묵묵히 발을 뗐지요. 그날 마을 사람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지나가는 이들은 얼굴에 때 절은 소녀가 힘없이 걷는 걸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또 하나 팔려가겠네. 아이고, 기생이 되긴 틀렸네. 너무 말라 비틀어졌잖아. 연희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얼굴도 돌리지 않았지요.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마음은 장맛비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향한 곳은 한양 북촌에 위치한 월화로. 기방의 대문은 크고 화려했지만 문지기는 그보다 더 큰 눈을 부릅뜨고 연희를 쏘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뭐하는 개냐? 썩 물러가거라. 아씨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입은 옷은 허름하고 삐쩍 마른 몸이었지만 말하는 자세는 단단했고 그 눈빛은 거짓이 없어 보였지요. 문지기는 놀란 듯 잠시 눈을 껌뻑이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짙은 향냄새를 풍기며 나온 행수기생은 연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비에 젖은 댕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씨가 되고 싶다고? 내가 널 아씨로 만들어주면 넌 나에게 뭘 줄 수 있지? 연희는 입을 다물었지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름한 저고리 사이로 드러난 뼈마디, 짐승의 눈처럼 광채가 나는 눈빛, 그리고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소녀의 얼굴에 깃든 단단한 표정까지. 행수기생은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 들어라. 여긴 웃지 않으면 죽는 곳이야. 내가 웃을 수 있겠느냐? 그 말에 연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로 연희라는 소녀는 세상에서 사라졌지요. 이름도, 마음도, 어미에 대한 기억도 모두 불 속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행수기생이 씌워준 붉은 댕기를 풀며 새로 얻은 이름 현홍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몸은 팔 수 있어도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겠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결심조차 지켜볼 여유를 주지 않았지요. 월화루의 새벽은 유난히 붉었습니다. 붉은 홍등이 여명을 앞두고 희미해질 무렵이면 이 기방은 적막하고 아찔했지요. 연홍은 언제나 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아무도 없는 마루를 맨발로 걸으며 흘러넘친 술잔들로 어지러진 방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기방에 들어온 지 3년, 이제 그녀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피부는 희고 매끄러워졌고 말은 느리고 차분해졌지요. 눈웃음 하나로 손님의 마음을 흔들 줄 알았고 때론 말보다 손짓이 효과적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가 진심으로 웃는 것을 본 적은 없었지요. 그녀의 웃음은 항상 계획하에 피어났고 눈은 늘 차갑고 적막한 새벽 기운 같았습니다. 연홍아, 오늘은 공조판서 대감께서 너를 찾으셨다더라. 행수기생이 붉은 비단 치마를 나부끼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연홍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며 옷을 고르고 연지를 찍으며 거울을 마주봤습니다. 거울 속 여인은 너무 익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웃는 입술, 무표정한 눈동자. 밤마다 그녀는 연기를 했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여인이 되었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읊었지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대감 같으신 분과의 인연이 하늘에 뜨디지요. 그런 말들이 그녀의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이 어깨에 닿거나 허리에 스칠 때면 그녀는 더욱 깊게 웃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웃음의 끝자락엔 늘 말라붙은 결심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몸은 팔아도 마음은 내어주지 않는다. 그녀는 손님이 떠난 방을 나올 때마다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마치 흔적을 지우는 의식처럼 피부보다 마음이 더 지워지길 바라며. 그러던 어느 날 기방에 낯선 선비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가슬벗자 드러난 얼굴은 하얗고 반듯했으며 말투는 점잖았지요. 그는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고 다른 손님들처럼 몸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연홍, 언홍. 붉은 연꽃이라. 참으로 곱구려. 그는 피리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문득 그렇게 말했지요. 기생의 이름에 너무 고운 비유이옵니다. 연홍은 정중히 대답했으나 눈은 그를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는 흔한 선비들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불편했지요. 그는 며칠 간격으로 기방을 찾았는데 올 때마다 시한 술을 읊고 국화차를 마셨으며 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홍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을 뿐이었지요. 어느 날 밤, 그는 짧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연홍아, 너는 세상에 원망이 없느냐? 그 말에 연홍의 입술이 살짝 떨렸지요. 술잔을 놓으며 그녀는 물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왜 물으시는지요? 그저 나와 비슷한 사람 같아서. 그 순간 연홍은 처음으로 그의 눈빛을 제대로 들여다보았지요. 그 속엔 멀리 떠밀려온 돌처럼 오래된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홍은 매일 거울을 보며 자문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수단으로 여기는 걸까?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혼란의 싹이 자라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비는 말없이 내렸습니다. 바람도 천둥도 없이 조용한 장맛비였지요. 월화로 뒤채의 방엔 등불 하나만 켜져 있었고 그 안에 앉은 두 사람은 긴 침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도 읊지 않으시네요. 최생은 말없이 웃었지요. 그러나 그 웃음은 평소의 유쾌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에 걸려 있었고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연홍아, 오늘은 내 이야기를 하나 해도 되겠느냐? 연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술을 따라 그 앞에 놓았지요. 최생은 그 잔을 들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공조의 말단 관직에 있었지만 늘 청렴했고 원칙을 따르셨지. 그러나 어느 날 윗사람의 부정을 눈치채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하셨다.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깊은 웅덩이처럼 어두웠지요. 허나 죄를 뒤집어 쓴 것은 내 아버지였고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옥에서 자결하셨지. 연홍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지요. 공조판서가 이 월화로의 단골인데 혹 그와도 관련된 것인가요? 최생은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람도 부끄러움도 없었고 오직 오래된 증오만이 담겨 있었지요. 맞소. 그 자요. 그 자가 나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자요. 최생은 말없이 따라놓은 술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연홍은 자신의 손끝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어쩌면 제 아비도 그와 비슷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생이 눈을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시골의 가난한 농부였지요. 하지만 오랜 가뭄이 든 해, 고을의 지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막대한 이자를 내지 못하고 그의 아들 대신 군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집으로 돌아온 것은 아버지가 북방전투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뿐이었지요. 그 후 어머니는 병들어 고생하시다 돌아가셨고 저는 목숨을 부지하러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최생은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공감이었고 고요한 연대였지요. 저는 살기 위해 웃는 법을 배웠고 속을 감추는 데 익숙해졌지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고 그저 살아내기 위해 수를 따랐습니다. 그대도 나와 같이 이 세상에 대한 원한이 있구려. 최생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자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나는 그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네. 연홍이, 너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그저 수단을 하나 더 찾았다고 생각했지. 그 말에 연홍은 술을 따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런 눈빛이었지요. 맨 처음 당신이 날 봤을 때. 하지만 지금은 아니네. 자네가 피리를 불던 그 밤, 자네가 손끝으로 술잔을 잡고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꿰뚫어 보던 그 눈빛. 처음으로 마음을 들켰다는 생각이 들었지. 연홍은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술잔을 들고 그에게 건넸지요. 우리가 함께 원한을 갚는다면 그건 비로소 삶이 되는 것인가요? 자네가 함께 해주겠나? 연홍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그것은 분명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연홍의 마음속은 세상에 대한 원망과 최생에 대한 연민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최생은 잔을 받았습니다. 술이 아닌 말과 마음을 나눈 첫 번째 잔이었지요. 잔이 맞닿는 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그 안엔 분노와 공감, 연대와 위로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자가 탐욕의 끝에 있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서 끝을 보게 해야 하네. 당신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인가요? 연홍이, 너만 도와준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 왜죠? 그 자가 유일하게 모든 걸 서슴없이 내어놓는 사람이 너이기 때문이지. 창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밤, 복수의 불씨가 잔잔히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불은 곧 가장 어두운 밤을 밝힐 것이었지요. 비가 그친 다음 날 하늘은 흐렸고 공기는 축축했습니다. 월화로 안채 사랑방. 최생은 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엔 하얀 종이 봉투가 있었고 연홍은 맞은편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화는 매달 음력 보름날에 이곳에 오지. 짝수 달에는 술만 마시고 돌아가지만 홀수 달엔 잠자리를 하고 가네. 술상에 올라가는 건 단 4가지. 국화주, 감절편, 약탕, 그리고 자릿기. 자릿기엔 늘 간을 보양하는 약초와 사향을 타지요. 그건 제가 직접 갈아드립니다. 최생은 작은 봉투를 조심히 내밀었습니다.
이건 독이 든 은단이네. 외형은 일반 보약과 다르지 않지만 하루 이틀 내로 장을 마비시키고 호흡을 끊지. 사용한 흔적은 전혀 남지 않아. 연홍은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은은한 약 냄새가 났습니다. 이걸 자립기에 타라 하시는 겁니까? 아니야. 그건 너무 위험하네. 필시 자네를 의심할 것이야. 술상에서 잔이 세 번째 오갈 때가 가장 취기가 오르고 경계가 풀리는 순간이지. 미리 이 은단을 갈아 감절편에 발라두게. 감절편은 제가 올리지 않습니다. 그것만은 그의 하인이 가져오지요. 그러니 하는 말일세. 나중에 감절편에서 약이 발견되어도 너는 의심을 받지 않을 것이야. 술자리에서 그의 입에 직접 감절편을 넣어주게. 연홍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지요. 이내 고개를 들고는 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사실 나는 이 일을 오래 준비해왔네? 뒷일은 걱정하지 말게. 당신은 그 후엔 어쩔 셈이죠? 그자가 죽은 후 나는 연홍이 너와 함께 사라질 것이야. 사라져서 어디로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것이야. 지금 중요한 건 이 일을 차질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지. 연홍은 봉투를 천천히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보았지요. 붉은 입술, 하얀 분, 그리고 웃지 않는 눈. 그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았겠죠? 누구 말인가? 이완 대감이요. 그 사람은 나를 탐했지만 믿은 적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요? 최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지요. 사람은 복수를 다짐할 때보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질 때 더 약해지더군. 그럼 이 일은 복수인가요? 아니면 지키려 하는 것입니까? 최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처음으로 숨겨진 마음이 묻어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연홍은 방 안에서 곱게 단장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속저고리 속에는 곱게 갈아놓은 은단 가루를 주머니에 담아 숨겼지요. 얼마 안 있어 월화루의 공조판서 이완 대감이 찾아왔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사랑은 말없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월화루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이완이 쓰러진 그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누구도 이완의 죽음을 곧장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밤 역시 진탕 마시다 갑작스럽게 쓰러졌으니 기방의 여인들도 처음엔 그저 과음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기도 전 대문 밖에 검은 관복을 입은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포도청의 포졸들이었습니다. 나으리들.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행수기생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마당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기생연홍이 이완 대감의 술상에 있었는가? 포졸의 목소리는 낮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 시각 연홍은 이미 월화루를 빠져나와 사당골 뒷산 아래 느티나무 밑에서 누군가를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최생은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지요. 이완이 숨을 거둔 날 사당골 뒷산 느티나무 밑에서 기다리겠소. 자네와 나 그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리다. 그 말이 연홍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다시 울렸습니다. 연홍은 한없이 기다렸지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최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새벽마다 남색 저고리로 몸을 감싼 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연홍은 비로소 마음을 내려놓았지요. 자신은 단지 이용당한 것이다. 연이라는 이름과 세상에 대한 원망, 그리고 조금이나마 자라났던 진심까지도. 그때 한 무리의 포졸들이 그곳으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기생연홍. 이완 대감 독살 혐의로 연행하겠다. 연홍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흙바닥이 차가웠고 젖은 빗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냉기는 가슴 안에서부터 퍼져나왔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누구를 향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공에 흘리는 중얼거림이었지요. 연홍은 손을 들어 옷깃을 여몄습니다. 눈물을 닦는 대신 입꼬리를 올렸지요. 그래요.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날 밤 연홍은 포승줄에 묶여 포도청으로 끌려갔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았고 그녀가 젖은 저고리 아래 숨겼던 모든 것은 더 이상 마를 곳이 없었습니다. 감옥은 쾌쾌하고 먹물을 내린 듯 어두웠으며 간수들은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연홍은 울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숙이지 않았지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생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버린 것일까요? 정말 그는 연홍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대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감옥의 밤은 길었지요.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랜 장마는 그친 듯 했지만 그녀의 마음엔 여전히 장마가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옥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철컥 오래된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등불이 어둠을 밀어냈지요. 그리고 그 문 안으로 한 사내가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연홍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눈을 감았지요. 이젠 날 비웃으러 온 겁니까? 아니. 내가 늦은 것이오. 그 말에 연홍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최생이었지요. 하지만 이전의 선비 차림이 아니었고 그는 포도청의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포도청 사람이었나요? 그렇네. 내 손으로는 이완을 끌어내릴 수 없었네. 그의 세력은 컸고 증거는 항상 은폐되었지. 그래서 자네를 끌어들인 것이고. 그래서 저를 이용하려 했군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달라졌지. 그 밤, 자네가 붉은 치마를 벗고 내 앞에서 술잔을 들던 그 순간. 나는 내 계획이 틀어지길 바랐네. 연홍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그의 눈동자만을 바라보았지요. 그 속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미안함이 엉켜 있었습니다. 나는 자네를 구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네. 그럼 왜 이제야 온 것이지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네. 지금 자네를 자유롭게 만드는 순간, 나는 죽을 수도 있지. 그럼 왜 왔습니까? 자네가 웃는 얼굴로 나를 떠올릴 수 있도록. 내가 한 일에 대해 용서를 받기 위해서이네. 최생은 조용히 연홍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옥사의 문을 나가면 자네는 다시는 기방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야. 나는 처음부터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연홍과 최생은 함께 옥사의 문을 넘었고 축축했던 어둠이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흘렀지요.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름을 잊었습니다. 월화로도 이름을 바꾸어 지금은 여행자들의 여관이 되었고 그 느티나무는 여전히 사당골 어귀에 고요히 서 있었지요. 그날 또 비가 내렸습니다. 젖은 길 위로 한 여인이 우산도 없이 천천히 걸어 내려왔지요. 연분홍 쓰개 치마를 쓴 여인은 단정한 옷 아래 흙물이 튀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하지만 느티나무 아래 잠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짓던 얼굴은 분명 그 시절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웃었지요. 그 옛날처럼 피리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젖은 속저고리 아래 사랑은 없었지만 사람은 있었지. 그녀는 다시 발을 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기생이라 부르지 않았고 그 해의 장마는 유독 길고 혹독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람은 밤낮 없이 지붕을 흔들었으며 빗방울은 지겹도록 쏟아졌지요.
노는 늪이 되고 강은 넘쳐 마을 입구까지 흙탕물이 차올랐습니다. 사람들은 큰 물을 피해 산 아래로 피신하기도 하였고 닭과 개도 조용히 울음을 삼켰습니다. 장독대가 떠내려가고 대문이 뽑혀나가던 그해 여름, 13살 소녀 연희는 이미 오랜 굶주림으로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연희의 집은 마을 끝 외진 곳의 허름한 초가였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 군역을 나갔다 돌아오지 못했고 어미는 병든 몸으로 바느질을 하며 연희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지요. 그러나 끝없는 장마는 가난한 모녀에게 단 하루의 여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물에 젖은 아궁이 앞 축축하게 부른 누룽지 한 조각을 놓고 연희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미는 며칠 전부터 열이 올라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고 약방은 외상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얘야, 어서 먹어야지. 이건 내가 먹어야 한다. 어미는 마지막 남은 쌀을 아끼고 또 아껴 끓인 멀건 죽을 연희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살이 아닌 뼈에서 흘러나오는 듯 희미했습니다. 연희는 그저 고개를 저었지요. 한 숟갈이라도 입에 넣으면 어미가 이틀을 못 버틴다는 걸 알았습니다. 연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맨발로 산을 올랐고 빗속에서 약초를 캐고 껍질 벗긴 뿌리를 싸들고 내려와 마을 어귀에 섰습니다. 약초 사세요. 약초요. 싸게 드려요. 굶주린 배는 등에 붙은 것 같았고 다 젖은 옷은 몸에 달라붙어 한기를 더했지요. 그렇게 하루 종일 서 있다가 받은 것은 엽전 새니 비약도, 밥도, 어미의 하루 목숨도 사올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미는 열병 끝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지요. 그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천둥도 번개도 없었지요. 창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내렸고 연희는 어미의 시신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비가 그치자 연희는 헛간의 집과 마른 장작을 끌어모아 어미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어미의 유품인 낡은 바느질통 하나만 품에 넣고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연희의 집은 굴뚝조차 숨을 쉬지 않았지요. 그렇게 연희는 불씨를 던졌습니다. 축축한 집의 불은 한참을 맴돌다 인해 화악 타올랐고 연희는 그 불길을 등지고 묵묵히 발을 뗐지요. 그날 마을 사람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지나가는 이들은 얼굴에 때 저른 소녀가 힘없이 걷는 걸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또 하나 팔려가겠네. 아이고, 기생이 되긴 틀렸네. 너무 말라 비틀어졌잖아. 연희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얼굴도 돌리지 않았지요.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마음은 장맛비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향한 곳은 한양 북촌에 위치한 월화로. 기방의 대문은 크고 화려했지만 문지기는 그보다 더 큰 눈을 부릅뜨고 연희를 쏘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뭐하는 개냐? 썩 물러가거라. 아씨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입은 옷은 허름하고 삐쩍 마른 몸이었지만 말하는 자세는 단단했고 그 눈빛은 거짓이 없어 보였지요. 문지기는 놀란 듯 잠시 눈을 껌뻑이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짙은 향냄새를 풍기며 나온 행수기생은 연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비에 젖은 댕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씨가 되고 싶다고? 내가 널 아씨로 만들어주면 넌 나에게 뭘 줄 수 있지? 연희는 입을 다물었지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름한 저고리 사이로 드러난 뼈마디, 짐승의 눈처럼 광채가 나는 눈빛, 그리고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소녀의 얼굴에 깃든 단단한 표정까지. 행수기생은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 들어라. 여긴 웃지 않으면 죽는 곳이야. 내가 웃을 수 있겠느냐? 그 말에 연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로 연희라는 소녀는 세상에서 사라졌지요. 이름도, 마음도, 어미에 대한 기억도 모두 불 속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행수기생이 씌워준 붉은 댕기를 풀며 새로 얻은 이름 현홍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몸은 팔 수 있어도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겠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결심조차 지켜볼 여유를 주지 않았지요. 월화루의 새벽은 유난히 붉었습니다. 붉은 홍등이 여명을 앞두고 희미해질 무렵이면 이 기방은 적막하고 아찔했지요. 연홍은 언제나 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아무도 없는 마루를 맨발로 걸으며 흘러넘친 술잔들로 어지러진 방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기방에 들어온 지 3년, 이제 그녀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피부는 희고 매끄러워졌고 말은 느리고 차분해졌지요. 눈웃음 하나로 손님의 마음을 흔들 줄 알았고 때론 말보다 손짓이 효과적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가 진심으로 웃는 것을 본 적은 없었지요. 그녀의 웃음은 항상 계획하에 피어났고 눈은 늘 차갑고 적막한 새벽 기운 같았습니다. 연홍아, 오늘은 공조판서 대감께서 너를 찾으셨다더라. 행수기생이 붉은 비단 치마를 나부끼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연홍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며 옷을 고르고 연지를 찍으며 거울을 마주봤습니다. 거울 속 여인은 너무 익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웃는 입술, 무표정한 눈동자. 밤마다 그녀는 연기를 했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여인이 되었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읊었지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대감 같으신 분과의 인연이 하늘에 뜨디지요. 그런 말들이 그녀의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이 어깨에 닿거나 허리에 스칠 때면 그녀는 더욱 깊게 웃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웃음의 끝자락엔 늘 말라붙은 결심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몸은 팔아도 마음은 내어주지 않는다. 그녀는 손님이 떠난 방을 나올 때마다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마치 흔적을 지우는 의식처럼 피부보다 마음이 더 지워지길 바라며. 그러던 어느 날 기방에 낯선 선비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가슬벗자 드러난 얼굴은 하얗고 반듯했으며 말투는 점잖았지요. 그는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고 다른 손님들처럼 몸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연홍, 언홍. 붉은 연꽃이라. 참으로 곱구려. 그는 피리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문득 그렇게 말했지요. 기생의 이름에 너무 고운 비유이옵니다. 연홍은 정중히 대답했으나 눈은 그를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는 흔한 선비들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불편했지요. 그는 며칠 간격으로 기방을 찾았는데 올 때마다 시 한 수를 읊고 국화차를 마셨으며 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홍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을 뿐이었지요. 어느 날 밤, 그는 짧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연홍아, 너는 세상에 원망이 없느냐? 그 말에 연홍의 입술이 살짝 떨렸지요. 술잔을 놓으며 그녀는 물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왜 물으시는지요? 그저 나와 비슷한 사람 같아서. 그 순간 연홍은 처음으로 그의 눈빛을 제대로 들여다보았지요. 그 속엔 멀리 떠밀려온 돌처럼 오래된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홍은 매일 거울을 보며 자문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수단으로 여기는 걸까?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혼란의 싹이 자라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비는 말없이 내렸습니다. 바람도 천둥도 없이 조용한 장맛비였지요. 월화로 뒤채의 방엔 등불 하나만 켜져 있었고 그 안에 앉은 두 사람은 긴 침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도 읊지 않으시네요. 최생은 말없이 웃었지요. 그러나 그 웃음은 평소의 유쾌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에 걸려 있었고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연홍아, 오늘은 내 이야기를 하나 해도 되겠느냐? 연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술을 따라 그 앞에 놓았지요. 최생은 그 잔을 들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공조의 말단 관직에 있었지만 늘 청렴했고 원칙을 따르셨지. 그러나 어느 날 윗사람의 부정을 눈치채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하셨다.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깊은 웅덩이처럼 어두웠지요. 허나 죄를 뒤집어 쓴 것은 내 아버지였고,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옥에서 자결하셨지. 연홍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지요. 공조판서가 이 월화루의 단골인데 혹 그와도 관련된 것인가요? 최생은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람도 부끄러움도 없었고 오직 오래된 증오만이 담겨 있었지요. 맞소. 그 자요. 그 자가 나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자요. 최생은 말없이 따라놓은 술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연홍은 자신의 손끝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어쩌면 제 아비도 그와 비슷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생이 눈을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시골의 가난한 농부였지요. 하지만 오랜 가뭄이 든 해, 고을의 지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막대한 이자를 내지 못하고 그의 아들 대신 군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집으로 돌아온 것은 아버지가 북방전투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뿐이었지요. 그 후 어머니는 병들어 고생하시다 돌아가셨고, 저는 목숨을 부지하러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최생은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공감이었고 고요한 연대였지요. 저는 살기 위해 웃는 법을 배웠고 속을 감추는 데 익숙해졌지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고 그저 살아내기 위해 술을 따랐습니다. 그대도 나와 같이 이 세상에 대한 원한이 있구려. 최생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자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나는 그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네. 연홍이, 너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그저 수단을 하나 더 찾았다고 생각했지. 그 말에 연홍은 술을 따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런 눈빛이었지요. 맨 처음 당신이 날 봤을 때. 하지만 지금은 아니네. 자네가 피리를 불던 그 밤, 자네가 손끝으로 술잔을 잡고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꿰뚫어보던 그 눈빛. 처음으로 마음을 들켰다는 생각이 들었지. 연홍은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술잔을 들고 그에게 건넸지요. 우리가 함께 원한을 갚는다면 그건 비로소 삶이 되는 것인가요? 자네가 함께 해주겠나? 연홍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그것은 분명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연홍의 마음속은 세상에 대한 원망과 최생에 대한 연민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최생은 잔을 받았습니다. 술이 아닌 말과 마음을 나눈 첫 번째 잔이었지요. 잔이 맞닿는 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그 안엔 분노와 공감, 연대와 위로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자가 탐욕의 끝에 있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서 끝을 보게 해야 하네. 당신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인가요? 연홍이, 너만 도와준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 왜죠? 그 자가 유일하게 모든 걸 서슴없이 내어놓는 사람이 너이기 때문이지. 창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밤, 복수의 불씨가 잔잔히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불은 곧 가장 어두운 밤을 밝힐 것이었지요. 비가 그친 다음 날 하늘은 흐렸고 공기는 축축했습니다. 월화로 안채 사랑방. 최생은 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엔 하얀 종이 봉투가 있었고 연홍은 맞은편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화는 매달 음력 보름날에 이곳에 오지. 짝수 달에는 술만 마시고 돌아가지만 홀수 달엔 잠자리를 하고 가네. 술상에 올라가는 건 단 4가지. 국화주, 감절편, 약탕, 그리고 자릿기. 자릿기엔 늘 간을 보양하는 약초와 사향을 타지요. 그건 제가 직접 갈아드립니다. 최생은 작은 봉투를 조심히 내밀었습니다. 이건 독이 든 은단이네. 외형은 일반 보약과 다르지 않지만 하루 이틀 내로 장을 마비시키고 호흡을 끊지. 사용한 흔적은 전혀 남지 않아.
연홍은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은은한 약 냄새가 났습니다. 이걸 자립기에 타라 하시는 겁니까? 아니야. 그건 너무 위험하네. 필시 자네를 의심할 것이야. 술상에서 잔이 세 번째 오갈 때가 가장 취기가 오르고 경계가 풀리는 순간이지. 미리 이 은단을 갈아 감절편에 발라두게. 감절편은 제가 올리지 않습니다. 그것만은 그의 하인이 가져오지요. 그러니 하는 말일세. 나중에 감절편에서 약이 발견되어도 너는 의심을 받지 않을 것이야. 술자리에서 그의 입에 직접 감절편을 넣어주게. 연홍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지요. 이내 고개를 들고는 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사실 나는 이 일을 오래 준비해왔네? 뒷일은 걱정하지 말게. 당신은 그 후엔 어쩔 셈이죠? 그자가 죽은 후 나는 연홍이 너와 함께 사라질 것이야. 사라져서 어디로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것이야. 지금 중요한 건 이 일을 차질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지. 연홍은 봉투를 천천히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보았지요. 붉은 입술, 하얀 분, 그리고 웃지 않는 눈. 그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았겠죠? 누구 말인가? 이완 대감이요. 그 사람은 나를 탐했지만 믿은 적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요? 최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지요. 사람은 복수를 다짐할 때보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질 때 더 약해지더군. 그럼 이 일은 복수인가요? 아니면 지키려 하는 것입니까? 최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처음으로 숨겨진 마음이 묻어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연홍은 방 안에서 곱게 단장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속저고리 속에는 곱게 갈아놓은 은단 가루를 주머니에 담아 숨겼지요. 얼마 안 있어 월화루의 공조판서 이완 대감이 찾아왔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사랑은 말없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월화루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이완이 쓰러진 그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누구도 이완의 죽음을 곧장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밤 역시 진탕 마시다 갑작스럽게 쓰러졌으니 기방의 여인들도 처음엔 그저 과음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기도 전 대문 밖에 검은 관복을 입은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포도청의 포졸들이었습니다. 나으리들.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행수기생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마당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기생연홍이 이완 대감의 술상에 있었는가? 포졸의 목소리는 낮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 시각 연홍은 이미 월화루를 빠져나와 사당골 뒷산 아래 느티나무 밑에서 누군가를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최생은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지요. 이완이 숨을 거둔 날 사당골 뒷산 느티나무 밑에서 기다리겠소. 자네와 나 그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리다. 그 말이 연홍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다시 울렸습니다. 연홍은 한없이 기다렸지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최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새벽마다 남색 저고리로 몸을 감싼 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연홍은 비로소 마음을 내려놓았지요. 자신은 단지 이용당한 것이다. 연이라는 이름과 세상에 대한 원망, 그리고 조금이나마 자라났던 진심까지도. 그때 한 무리의 포졸들이 그곳으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기생연홍. 이완 대감 독살 혐의로 연행하겠다. 연홍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흙바닥이 차가웠고 젖은 빗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냉기는 가슴 안에서부터 퍼져나왔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누구를 향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공에 흘리는 중얼거림이었지요. 연홍은 손을 들어 옷깃을 여몄습니다. 눈물을 닦는 대신 입꼬리를 올렸지요. 그래요.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날 밤 연홍은 포승줄에 묶여 포도청으로 끌려갔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았고 그녀가 젖은 저고리 아래 숨겼던 모든 것은 더 이상 말을 곳이 없었습니다. 감옥은 쾌쾌하고 먹물을 내린 듯 어두웠으며 간수들은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연홍은 울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숙이지 않았지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생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버린 것일까요? 정말 그는 연홍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대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감옥의 밤은 길었지요.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랜 장마는 그친 듯 했지만 그녀의 마음엔 여전히 장마가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옥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철컥 오래된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등불이 어둠을 밀어냈지요. 그리고 그 문 안으로 한 사내가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연홍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눈을 감았지요. 이젠 날 비웃으러 온 겁니까? 아니. 내가 늦은 것이오. 그 말에 연홍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최생이었지요. 하지만 이전의 선비 차림이 아니었고 그는 포도청의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포도청 사람이었나요? 그렇네. 내 손으로는 이완을 끌어내릴 수 없었네. 그의 세력은 컸고 증거는 항상 은폐되었지. 그래서 자네를 끌어들인 것이고. 그래서 저를 이용하려 했군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달라졌지. 그 밤, 자네가 붉은 치마를 벗고 내 앞에서 술잔을 들던 그 순간. 나는 내 계획이 틀어지길 바랐네. 연홍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그의 눈동자만을 바라보았지요. 그 속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미안함이 엉켜 있었습니다. 나는 자네를 구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네. 그럼 왜 이제야 온 것이지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네. 지금 자네를 자유롭게 만드는 순간, 나는 죽을 수도 있지. 그럼 왜 왔습니까? 자네가 웃는 얼굴로 나를 떠올릴 수 있도록. 내가 한 일에 대해 용서를 받기 위해서이네. 최생은 조용히 연홍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옥사의 문을 나가면 자네는 다시는 기방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야. 나는 처음부터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연홍과 최생은 함께 옥사의 문을 넘었고 축축했던 어둠이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흘렀지요.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름을 잊었습니다. 월화로도 이름을 바꾸어 지금은 여행자들의 여관이 되었고 그 느티나무는 여전히 사당골 어귀에 고요히 서 있었지요. 그날 또 비가 내렸습니다. 젖은 길 위로 한 여인이 우산도 없이 천천히 걸어 내려왔지요. 연분홍 쓰개 치마를 쓴 여인은 단정한 옷 아래 흙물이 튀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하지만 느티나무 아래 잠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짓던 얼굴은 분명 그 시절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웃었지요. 그 옛날처럼 피리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젖은 속저고리 아래 사랑은 없었지만 사람은 있었지. 그녀는 다시 발을 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기생이라 부르지 않았고 그 해의 장마는 유독 길고 혹독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람은 밤낮 없이 지붕을 흔들었으며 빗방울은 지겹도록 쏟아졌지요. 노는 늪이 되고 강은 넘쳐 마을 입구까지 흙탕물이 차올랐습니다. 사람들은 큰 물을 피해 산 아래로 피신하기도 하였고 닭과 개도 조용히 울음을 삼켰습니다.
장독대가 떠내려가고 대문이 뽑혀나가던 그해 여름, 13살 소녀 연희는 이미 오랜 굶주림으로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연희의 집은 마을 끝 외진 곳의 허름한 초가였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 군역을 나갔다 돌아오지 못했고, 어미는 병든 몸으로 바느질을 하며 연희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지요. 그러나 끝없는 장마는 가난한 모녀에게 단 하루의 여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물에 젖은 아궁이 앞, 축축하게 부른 누룽지 한 조각을 놓고 연희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미는 며칠 전부터 열이 올라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고, 약방은 외상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얘야, 어서 먹어야지. 이건 내가 먹어야 한다. 어미는 마지막 남은 쌀을 아끼고 또 아껴 끓인 멀건 죽을 연희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살이 아닌 뼈에서 흘러나오는 듯 희미했습니다. 연희는 그저 고개를 저었지요. 한 숟갈이라도 입에 넣으면 어미가 이틀을 못 버틴다는 걸 알았습니다. 연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맨발로 산을 올랐고 빗속에서 약초를 캐고 껍질 벗긴 뿌리를 싸들고 내려와 마을 어귀에 섰습니다. 약초 사세요. 약초요. 싸게 드려요. 굶주린 배는 등에 붙은 것 같았고 다 젖은 옷은 몸에 달라붙어 한기를 더했지요. 그렇게 하루 종일 서 있다가 받은 것은 엽전 새니 비약도, 밥도, 어미의 하루 목숨도 사올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미는 열병 끝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지요. 그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천둥도 번개도 없었지요. 창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내렸고 연희는 어미의 시신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비가 그치자 연희는 헛간의 집과 마른 장작을 끌어모아 어미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어미의 유품인 낡은 바느질통 하나만 품에 넣고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연희의 집은 굴뚝조차 숨을 쉬지 않았지요. 그렇게 연희는 불씨를 던졌습니다. 축축한 집의 불은 한참을 맴돌다 인해 화악 타올랐고 연희는 그 불길을 등지고 묵묵히 발을 뗐지요. 그날 마을 사람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지나가는 이들은 얼굴에 때 저른 소녀가 힘없이 걷는 걸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또 하나 팔려가겠네. 아이고, 기생이 되긴 틀렸네. 너무 말라 비틀어졌잖아. 연희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얼굴도 돌리지 않았지요.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마음은 장맛비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향한 곳은 한양 북촌에 위치한 월화로. 기방의 대문은 크고 화려했지만 문지기는 그보다 더 큰 눈을 부릅뜨고 연희를 쏘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뭐하는 개냐? 썩 물러가거라. 아씨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입은 옷은 허름하고 삐쩍 마른 몸이었지만 말하는 자세는 단단했고 그 눈빛은 거짓이 없어 보였지요. 문지기는 놀란 듯 잠시 눈을 껌뻑이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짙은 향냄새를 풍기며 나온 행수기생은 연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비에 젖은 댕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씨가 되고 싶다고? 내가 널 아씨로 만들어주면 넌 나에게 뭘 줄 수 있지? 연희는 입을 다물었지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름한 저고리 사이로 드러난 뼈마디, 짐승의 눈처럼 광채가 나는 눈빛, 그리고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소녀의 얼굴에 깃든 단단한 표정까지. 행수기생은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 들어라. 여긴 웃지 않으면 죽는 곳이야. 내가 웃을 수 있겠느냐? 그 말에 연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로 연희라는 소녀는 세상에서 사라졌지요. 이름도, 마음도, 어미에 대한 기억도 모두 불 속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행수기생이 씌워준 붉은 댕기를 풀며 새로 얻은 이름 현홍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몸은 팔 수 있어도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겠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결심조차 지켜볼 여유를 주지 않았지요. 월화루의 새벽은 유난히 붉었습니다. 붉은 홍등이 여명을 앞두고 희미해질 무렵이면 이 기방은 적막하고 아찔했지요.
연홍은 언제나 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아무도 없는 마루를 맨발로 걸으며 흘러넘친 술잔들로 어지러진 방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기방에 들어온 지 3년, 이제 그녀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피부는 희고 매끄러워졌고 말은 느리고 차분해졌지요. 눈웃음 하나로 손님의 마음을 흔들 줄 알았고 때론 말보다 손짓이 효과적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가 진심으로 웃는 것을 본 적은 없었지요. 그녀의 웃음은 항상 계획하에 피어났고 눈은 늘 차갑고 적막한 새벽 기온 같았습니다. 연홍아, 오늘은 공조판서 대감께서 너를 찾으셨다더라. 행수기생이 붉은 비단 치마를 나부끼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연홍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며 옷을 고르고 연지를 찍으며 거울을 마주봤습니다. 거울 속 여인은 너무 익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웃는 입술, 무표정한 눈동자. 밤마다 그녀는 연기를 했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여인이 되었고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읊었지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대감 같으신 분과의 인연이 하늘의 뜻이지요. 그런 말들이 그녀의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이 어깨에 닿거나 허리에 스칠 때면 그녀는 더욱 깊게 웃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웃음의 끝자락엔 늘 말라붙은 결심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몸은 팔아도 마음은 내어주지 않는다. 그녀는 손님이 떠난 방을 나올 때마다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마치 흔적을 지우는 의식처럼 피부보다 마음이 더 지워지길 바라며. 그러던 어느 날 기방에 낯선 선비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가슬벗자 드러난 얼굴은 하얗고 반듯했으며 말투는 점잖았지요. 그는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고 다른 손님들처럼 몸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연홍, 언홍. 붉은 연꽃이라. 참으로 곱구려. 그는 피리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문득 그렇게 말했지요. 기생의 이름에 너무 고운 비유이옵니다. 연홍은 정중히 대답했으나 눈은 그를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는 흔한 선비들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불편했지요. 그는 며칠 간격으로 기방을 찾았는데 올 때마다 시 한 수를 읊고 국화차를 마셨으며 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홍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을 뿐이었지요. 어느 날 밤, 그는 짧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연홍아, 너는 세상에 원망이 없느냐? 그 말에 연홍의 입술이 살짝 떨렸지요. 술잔을 놓으며 그녀는 물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왜 물으시는지요? 그저 나와 비슷한 사람 같아서. 그 순간 연홍은 처음으로 그의 눈빛을 제대로 들여다보았지요. 그 속엔 멀리 떠밀려온 돌처럼 오래된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홍은 매일 거울을 보며 자문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수단으로 여기는 걸까?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혼란의 싹이 자라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비는 말없이 내렸습니다. 바람도 천둥도 없이 조용한 장맛비였지요. 월화로 뒤채의 방엔 등불 하나만 켜져 있었고 그 안에 앉은 두 사람은 긴 침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도 읊지 않으시네요. 최생은 말없이 웃었지요. 그러나 그 웃음은 평소의 유쾌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에 걸려 있었고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연홍아, 오늘은 내 이야기를 하나 해도 되겠느냐? 연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술을 따라 그 앞에 놓았지요. 최생은 그 잔을 들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공조의 말단 관직에 있었지만 늘 청렴했고 원칙을 따르셨지. 그러나 어느 날 윗사람의 부정을 눈치채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하셨다.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깊은 웅덩이처럼 어두웠지요. 허나 죄를 뒤집어 쓴 것은 내 아버지였고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옥에서 자결하셨지.
연홍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지요. 공조판서가 이 월화루의 단골인데 혹 그와도 관련된 것인가?